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정말 노후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걸까요? 최점순 씨는 월세 5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집 걱정만큼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월세 말고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점순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8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70만 원 남짓이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계산을 해봤어요. 전세금 차액 3천만 원이 손에 들어와도 매달 35만 원씩 나가면 7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때 나이가 79, 80 되기 전에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나이에 또 이사를 해야 하나. 그것도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러다 주민센터에서 처음 들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만 원. 거기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집이 진짜 있어?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첨 연락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전세금 중 3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에 남았습니다. 매달 70만 원 중 5만 원만 월세로 나가니까 65만 원이 생활비로 남았어요. 입주 전에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 안에 경로당도 있고 건강관리실,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문턱 없는 구조에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까지. 혼자 살아도 안심이 되겠구나. 복지관이 바로 붙어 있으니 외롭지도 않겠구나.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끝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최점순 씨는 빈 방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화장실 손잡이를 잡아보니 튼튼하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짐을 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월세 5만 원. 이 돈이면 한 달에 65만 원이 남는다. 밥 해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그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빠뜨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월세는 5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어봤어요. 1만 8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라 할인이 적용됐는데도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수도세 고지서가 왔어요. 8천 원. 가스비도 왔습니다. 난방은 거의 안 틀었는데 밥 해먹고 물 때운 것만으로 1만 원이 나왔어요. 그는 고지서들을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합치니까 3만 6천 원이었어요. 월세보다는 적었지만 어쨌든 매달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TV 수신료 청구서가 또 왔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있었어요. 원래 쓰던 거니까 당연히 내 돈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밥.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식사가 나오는 줄 알았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어요.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매일 세 끼를 다 사 먹으면 한 달에 27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해먹기로 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두부, 채소. 아끼고 아껴서 샀는데도 일주일치에 3만 원이 들었어요. 한 달이면 12만 원. 반찬 사고 가끔 외식하면 15만 원은 금방 넘었습니다. 그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어요. 월세 5만 원. 공과금 3만 6천 원. 식비 15만 원. 통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70만 원 중 25만 원. 남는 건 45만 원이었어요. 물론 전세 살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면서 생활비까지 쓰던 때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월세 5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한 달에 5만 원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다만 그가 기대했던 건 이 집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해결됐지만 생활은 여전히 스스로 꾸려가야 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이 집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월세가 싼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생활 전체가 싸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집은 주거비만 낮춰주는 곳이지 생활비까지 책임져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으슬으슬했거든요. 감기인가 싶어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열이 올랐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열이 나면 참 막막하거든요. 누가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수건 올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거든요.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이 있긴 했습니다. 낮 시간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에요. 혈압도 재주고 간단한 건강 상담도 해줘요. 그런데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가 열이 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이미 닫혀 있었고 복지관도 운영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비상벨이 있긴 했어요. 화장실과 침실에 설치된 빨간 버튼. 위급할 때 누르면 관리실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이 난다고 비상벨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누워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부엌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겨우 물을 떠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아들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밤늦은 시간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는 건강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주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파도 병원은 스스로 가야 했어요. 누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몇 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날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타서 돌아오니까 오후가 다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복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상담을 해주는 곳이지 간병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어요. 만약 거동이 어려워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주할 때는 몰랐어요. 건강하니까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룻밤 아프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스스로 밥 해 먹고, 스스로 병원 다니고,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집의 전제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집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며칠 뒤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생활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혼자 열이 나서 누워있던 밤, 천장만 바라보며 버텼던 시간, 그때 느꼈던 막막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온다고요. 최점순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방을 치우고, 과일을 깎아놓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도착했어요. 손주가 뛰어들어오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하게 돼 있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과자를 먹으며 돌아다녔고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가면 안 돼? 최점순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손주랑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입주할 때 안내를 받았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는 건 자유롭지만 숙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요. 공동주택이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이 계속 머무르면 관리가 어려워진다고요. 규정이 그렇다는 건 알았어요.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자고 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돌아가. 다음에 낮에 또 와.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좁아서 그래? 우리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최점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 엄마도 피곤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이 집에서는 가족도 못 재운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어요. 손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왜 재우면 안 되는 걸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공동주택이니까요.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아들이 오면 당연히 재웠어요. 명절이면 며느리까지 와서 다 같이 북적북적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관리실에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요. 내 집인데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 왜 자고 가지 말라고 했어? 혹시 불편한 거 있어? 최점순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공동주택이라서 가족이 자고 가는 게 좀 그래. 규정이 그렇대. 아들이 잠깐 조용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맞아.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구나.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하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오면 달랐어요. 예전처럼 마음껏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집은 혼자 살기 위한 집이지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다음에 아들이 오면 낮에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최점순 씨는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했어요. 예전 집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먹었거든요. 밥 한 공기에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게 그에게는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고등어를 사다가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생선 구우셨어요? 그 말투가 좀 묘했어요.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최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고등어 좀 구웠는데요. 이웃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냄새가 좀 났어요. 복도까지 퍼지더라고요. 다음엔 환기 좀 더 해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대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예전 집에서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빌라였지만 환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복도가 실내로 연결돼 있었고 환기 시스템도 달랐어요. 냄새가 쉽게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뒤로 생선을 안 굽게 됐어요. 먹고 싶을 때는 마트에서 구운 걸 사다 먹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굽는 건 포기했어요. 김치찌개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고춧가루 많이 넣고 끓이면 냄새가 강하거든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요리할 때 냄새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냄새 안 나나? 이웃한테 피해 안 주나? 밥 한 끼 해먹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냄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자정쯤 눈을 떴는데 TV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꽤 컸어요. 부랴부랴 리모컨을 찾아서 껐습니다. 다음 날 또 이웃을 마주쳤어요. 어젯밤에 TV 소리 좀 났어요.
밤에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최점순 씨는 사과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고요. 그 뒤로는 저녁 9시만 넘으면 TV 소리를 확 줄였습니다. 가끔은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키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탈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입주자와 함께 타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해 보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복도에서 통화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디서든 편하게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인데 혼자만의 생활은 아닌 느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점순 씨는 원래 조용한 편이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했고요. 그래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생선 굽고 TV 크게 틀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던 때가 문득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은 배려가 기본이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같이 신경 써야 했어요. 그게 공동주택이라는 거였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적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고등어 한 마리 마음껏 굽고 싶다. 최점순 씨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병원까지는 버스로 20분,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보다 조금 외진 건 맞았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입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 마트까지 걸어가는 게 산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버스 타고 병원 다녀오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예전엔 그냥 걸었던 거리였는데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목도리를 둘러도 얼굴이 시렸어요.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버스가 막 떠난 뒤였어요. 다음 버스는 20분 뒤. 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오후 4시였어요. 아침 10시에 나갔는데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 거리가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버스도 탈 수 있고요. 그런데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다리가 더 약해지면 이 15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버스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하루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쌀이랑 채소를 좀 샀어요. 짐이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날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짐을 내려놓고 쉬었거든요.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헐떡거렸어요. 쌀 한 포대가 이렇게 무거웠나? 예전엔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인데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젊었을 때 10분 거리와 70이 넘어서의 10분 거리는 같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택배로 시키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요즘은 쌀도 배달이 되고 채소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점순 씨 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싱싱한 건지 확인하고 싶고 만져보고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었거든요. 물론 조금씩 바꿔가고 있긴 해요. 무거운 건 배달로 시키고 가벼운 것만 직접 사러 가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게 아직 서툴었거든요. 아들한테 물어가면서 겨우 한 번 시켜봤어요. 편하긴 했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게 그냥 물건 사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바깥 공기도 쐬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게 다 일상이었는데요. 집 안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게 됐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고 정류장까지 걸어가고요.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 다녀오는 건 아니었어요. 나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나? 날씨는 어떤가? 짐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예전 동네는 뭐든 가까웠거든요. 병원도 걸어서 5분, 마트도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건 맞았어요. 복지시설도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권이 좁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최점순 씨가 이 집에 산 지 어느새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던 것들이 많았어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것도, 아프면 혼자 버텨야 한다는 것도,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씩 부딪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이 집이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집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끔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도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어때? 살만해? 그러면 최점순 씨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서 밥 해 먹을 수 있어? 혼자서 병원 다닐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집은 누군가 돌봐주는 집이 아니에요. 요양시설도 아니고 실버타운도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기본은 혼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일상을 꾸려가는 거예요. 밥도 직접 해야 하고 청소도 직접 해야 하고 아프면 직접 병원에 가야 해요. 그게 가능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월세가 싸니까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최점순 씨처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는 분들한테는 이 집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월세로 35만 원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선 월세가 5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계약 갱신하면서 30년, 5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집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최점순 씨가 보기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 이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입주민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다들 조용히 지내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요. 함께 어울려서 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체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불러요. 사람들이랑 북적북적하게 지내고 싶은 분은 여기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방문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숙박은 어려워요. 명절 때 자녀들이 와서 다 같이 자고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구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이는 명절은 여기선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혼자 거동하기 힘들거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 집이 맞지 않아요. 여기는 돌봄 서비스가 없거든요. 건강관리실에서 상담은 해주지만 매일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해요.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요. 최점순 씨는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여기서 오래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에 나가고 일주일에 2번은 산책을 해요. 다리 힘이 빠지면 이 집에서 못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이 집의 조건이에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동안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해요. 최점순 씨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나중을 위한 준비. 이 집은 영원한 답이 아니라 지금의 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입주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가 달랐을 텐데. 그래서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 월세만 보지 말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월세 5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싸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거기다 식비, 통신비까지 최점순 씨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물론 일반 월세보다는 훨씬 적어요. 하지만 5만 원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입주 전에 내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서 25만 원 정도 빼면 얼마가 남는지, 그걸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내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봐야 해요.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밥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지, 버스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은지,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1년 뒤, 3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한 플랜 B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위치를 직접 가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도심보다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문에 나온 주소만 보지 말고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마트는 가까운지, 지도로 보는 것과 직접 걸어보는 건 달라요.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최점순 씨는 그걸 안 했거든요. 입주하고 나서야 거리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번째, 공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내 집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에요. 냄새 나는 음식 조심해야 하고, 밤에 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가족이 자고 가기도 어려워요.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편한 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기대를 조금 낮추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복지주택, 고령자를 위한, 그래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겨요. 하지만 이 집은 주거비를 낮춰주는 집이지 생활 전체를 책임져주는 집은 아니에요.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들어와서도 스스로 꾸려가야 해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입주하고 나서 실망하지 않아요. 최점순 씨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월세 5만 원이라는 말에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불편함과 타협하고, 그게 이 집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점순 씨는 말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월세 35만 원 내면서 불안하게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다만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 들어오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평생 살 수 있는 집.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실제로 좋은 점도 많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로였고, 아프면 혼자 버텨야 했고,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려웠고, 냄새 나는 음식도 조심해야 했고, 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어요. 이 집은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 곳이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조용한 일상이 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 자주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